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노동절이었던 어제 좀 많은 일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있었습니다. 빨리 선고를 하고 생중계 한다고 하더만 이제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보이고요. 1시간 이후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한 사퇴까지 있었고요. 저녁에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탄핵 발의가 되니까 또 사퇴를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자,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자, 가봐야죠.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예가 속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사전선거로 따지면 한 달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자,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은 다시 유죄였습니다. 네. 항소심 선거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 결정이었는데요.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과 또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이 여부였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차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것과 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어제의 선고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판결을 지금 선고를 하면서 2심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빨리 결론을 내리는지 이것도 얘기를 했네요. 네, 우선 대법원은 이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의 보조 논거였다는 2심의 논리부터 깼습니다. 네. 백현동 발언 역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2심이 직무유기나 협박 발언
발언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판단했다면서 질타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 이례적으로 빨랐던 진행 속도에 대해서는 1, 2심이 2년 6개월이나 걸리면서 혼란과 사법 불신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사건이 접수된 뒤에 신속하게 판결문과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만여 페이지가 됩니다. 네. 그것을 뭐 며칠 만에 다 봤다고요? 예. 뭐 댓글에는 챗GPT로 돌려도 못 이틀은 봐요. 걸린다. 뭐 못 이런 봐요. 20일이 저도 뭐 걸린다 이런 판사도 댓글. 해봤지만 변호사도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무엇보다 가장 관심은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앞으로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고법으로 보내면 이 2심에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변론을 거쳐야 해서 재판부가 소송 기록 검토 후에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법정에서의 공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즉 소환장 송달이 지연되면 첫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가장 많습니다. 설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정하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7일의 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 즉 대법원 재상고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는 적어도 27일이 걸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이 출마 자격 상실형이 확정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혼란은 대선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 헌법 84조상의 불소추 특권이 이 재판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서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뭐 6월 3일까지 결정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불소추권 이 부분이 소추 부분 어떻게 되느냐인데 헌법상 이제 사실 간단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면 국회 법률로 입법을 하면 돼요. 네. 그걸 정확하게 더 규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뭐 그걸 또 규정하면 헌법재판소 그게 맞는지 하면 따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사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갈려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국회에 또 과반 이상이 지금 이 민주당이나 민주당, 이쪽이기 네. 때문에 글쎄요 뭐 사법부가 이렇게 약간 변칙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렇게 보인다면 국회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또 국무위원이 지금 구성 자체가 지금 네.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금 어려울 상황도 있고 그것도 뭐 해석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근데 뭐 이렇게 빨리 판결을 합니까? 자 대법원 판단 이재명 후보 반응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던 시간에 이재명 후보는 어제 노동절을 맞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갖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간담회를 마친 뒤에 이 파기환송 판결 내용을 핸드폰으로 확인한 뒤에 취재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네,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라면서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선고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을 묵묵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이 상고 기각을 예상했기 때문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진 못했는데요. 첫 공식 입장도 선거가 내려진 뒤 거의 1시간이 되어서야 발표가 됐습니다. 또 선고 직후에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잇따랐는데요. 그간 사법부 비판을 자제해오던 민주당은 졸속 재판이다, 사법 쿠데타다 등 이런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에 당연히 즉각 환영하는 좋아했겠네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말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던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단 전에라도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 이 후보 자격론 공격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도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인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라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인 자격이 박탈된 거라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래 따지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 당시 얘기했던 김만배 몰랐다, 돈 한 푼도 10원 한 푼도 못 벌었다, 김건희 구역상경 다 외운다, 이거 다 유죄되는 거예요. 100% 유죄되는 거예요. 이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100만% 유죄입니다. 공소시효 살아 있어요. 사실은 이거대로라면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다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가 논점이 된 거고 2심에서 무죄가 됐던 건데 지켜보기로 하죠. 국민의힘 이게 환영할 일인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 결국 자리에 물러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만뒀어요. 결국은 네, 그만둔다더만. 끝에 네. 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산증인으로 뛰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외교통상 전문가라는 강점을 강조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38일 만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씨가 파면되던 날 한대행은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네. 댓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불과 한 달 만에 대선 경기장에 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뭐 가능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대행을 하다가 지금 출마를 한답니다. 결국은. 네.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네요. 네, 민주당은 사리 사욕을 위해서 네.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내란 부역과 대선 간부기 과정에서 벌인 온갖 불법에 대해서 책임부터 지라,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출마하는 꿈도 꾸지 말라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이 한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기대해온 국민의힘에서는 한 전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는 한대행의 출마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또 단일화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던 김문수 후보조차도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어서 사실상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소 6일에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내일 국민의힘 경선 네.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된 사람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대통령 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됐는데 저 사람 양보하기 쉽지 넘겨주고 않겠죠. 싶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하러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맞습니다. 이렇게 남한테 줄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의지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까? 자, 어쨌든 지금 국무회의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사표도 그날 받고 뭐 하여튼 어제 밤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사표가 됐습니다. 한덕수도 없고 또 지금 최상목도 없고 네. 이전에 김용경 감옥 가 있고 네. 또 누구죠? 뭐 많은 국무위원들이 빠져 있어요. 장관들.
자, 결국 지금 2주 지금 권한 대행을 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간밤에 참 많은 일들이 네. 있었는데요.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자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표결에 들어갔는데 네. 최 부총리는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투표는 중단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 종료 약 1시간 전에 이 최 장관의 사의만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자리를 승계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비상계엄 이후에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이주호 이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해서 거치는 4차례 권한대행 변화를 반복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이 헌법상 국무회의 성립에 필요한 15명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는데 이를 두고도 뭐 국무회의 구성원의 자연인이 아닌 또 국무위원 정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구성원의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오늘 열릴 국무회의를 그렇죠. 두고도 좀 정족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헌법상에 15명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14명이에요, 지금 상황. 헌법이 가장 중요한 규범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예상 못한 수도 있지만 당연히 못했겠죠. 못하겠죠. 네. 15명 있어야 가능한데 15명이 없다면 헌법상으로는 더 이상 다른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들만 해석 잘하는데 이건 숫자잖아요. 누가 봐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무회의를 못 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무회의 못 연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안 할수 없죠. 된다면 네. 결국은 15일이 지나면 자동 통과가 되는 거예요. 뭐 법안을 만약에 뭐 해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야당 측에서 법안 싹 올려놓으면 15일 지난 후에는 확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대법관님들. 아유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애 의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네요. 안녕 못하다. 자 네. 어제 판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좀 빨리 결정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려고 했네요. 정치 개입하려고 했다.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건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사법 쿠데타다. 뜻하다. 그리고 대법원이 음흠. 정치질을 했다. 네. 이게 딱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 저도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할 말을 잃었던 거는 우리가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한 번도 상식적이었던 순간이 없어요. 매번. 네.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국민들 뒤통수를 치는지 정말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네. 매번 그랬어요. 네. 12월 3일 있어도
탄핵도 바로 안 돼가지고 몇 그쵸. 번에 거기다가 됐죠. 체포도 안 됐죠. 직위원 풀어준 거 직위원이 보세요. 풀어줬죠. 네, 심우정 즉시한 거 포기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 지금 관련된 게 법률 관련된 것들로 보입니다. 법관이나 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임 의원님 말씀대로 사법부에 의한 쿠데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계엄을 왜 쿠데타로 했는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계하면 네, 국민들이 작년 4월 총선을 네, 국민의 선택으로 투표로 심판해서 맞습니다. 압도적인 야당 다수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지. 그래서 뭐 협치를 하든지 대화하든지 그렇게 안 풀고 군대를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강제로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듯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한 이 사법 쿠데타는 지금은 이제 사법의 시간이 아니고 국민 선택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대선 날짜가 잡혀 있어요. 국민들이 한 달 후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네, 그런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멈추든지 네, 형식적인 심리를 해야지 네. 그것을 정말로 갈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당겨서 억지로 당겨서 심리 사실상 한 번 하고 예 전원 회의체 그 해부한 지 9일 만에 이렇게 뚝딱뚝딱 그렇게 그 결정을 했다는 거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재명을 죽이겠다 하는 애초에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정해진 언론이. 시나리오대로 억지로 밀어붙인 것이고 예. 대선에 개입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못 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대통령이 된다 하면 예. 파기 환송돼 가지고 다시 고급에서 제3구가 들어오면 제3구심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이게 재판하겠다 하는 그런 선전포고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깊숙이 지금 대법원이 선거판이나 정치판에 깊숙이 들어간 겁니다. 대법원이 좌지우지하게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네. 저희가 의총에서 의원들의 이 분노가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긴 시간 토론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조금 가라앉을 수 있었던 건 매우 분노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내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어떤 의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7년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IMF 터지고 DJ가 될 DJ 때요. 될 때. 그때 DJ가 이렇게 국민 쪽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쭉 올라올 때 네.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고 김영삼한테 소위 검찰 파일을 들고 갔답니다. 가서 해달라고. 예, 김대중이 우리가 뭐 오더만 내리면 김대중을 이러이러하게 잡아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은 오래된 정치적 한편으로는 동지이기도 하고 경쟁 라이벌이기도 관계이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랬죠. 그 애증 관계가 엄청날 텐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검찰을 단호하게 국정은 안기부였겠죠. 네. 단호하게 꾸짖으면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다. 그렇죠. 예. 유명한 얘기죠. 네. 하지 마라. 그렇죠. 그랬다는 그랬던 거예요. 걸로, 예.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대법원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 오늘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사건 소송 기록만 해도 6만 쪽이 넘는다 그것도 그러잖아요.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다 봤을까요? 사실심 충실했다고 하는데. 볼 수 안 있어요? 읽었죠. 안 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9일 만에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2번 동안의 심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사실상 한번 한 번 한 거죠. 한 번 한 거죠. 사실상. 그렇죠. 한번한 그러고 거죠. 나서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는 이미 결론은 일찍 내려져 내고 있었고 있었네요. 예. 결론 내려진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발표하는 수준이었고 이거는 거의 1심의 판결 기록을 그대로 갖다가 베낀 것 쓴 거 같아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이게 공소장. 6만 쪽을 우리가 어째 A4 보면. 용지가 못 한 봐요. 박스로 하면 못 봐요. 30개예요. 예, 오늘 제가- 우리 그거 한번 싣고 가고 싶어요. 대법원 법원에 앞에. 제가 있어 보면 6만 쪽이라는 건 상상을 못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아, 읽어보고 아 근데 양심이 없지 않나요? 양심의 이거는? 문제도 있지만 예.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한 번 사실상 심리하고 네.
그 많은 페이지를 다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미 예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 해서 보이죠. 밀어붙이겠다 하면 그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저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뭐 마찬가지 판사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뭐 범죄가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글쎄요, 뭐 그 이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니, 그러니까. 절차도 조의대 사실 절차도 되게 다 무시하는 다 거 무시했습니다. 아닌가요? 예, 관행 절차 다 애초에 무시했어요. 소부에서 심리되어야 될 거를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소부 심리 걸치지 않고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도 그렇고 넘기자마자 돌아서서 미리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맞아요. 공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거고 사실 대법원이 뭔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면에서 조의대는 단 한 번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 보이지 않는 이재명 죽이기의 살행탑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예. 그 양반들 말고도 그 사람들 말고도 예를 들면 이왕규를 왜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억지로 그렇게 지명하려 했을까? 알박기 시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또 헌법 소원이 오거나 이러면 또 언제든지 사법의 어떤 이름으로 쿠데타 하려고 네. 제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러면은 조이대라는 대법원장도 이미 알박기로 지금 돼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 알박기로 돼 있던 사람들은 유형 무형의 텔레파시들이 주고받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조정하는 신호를 주고 이때다 밀어붙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컨트롤하는 네. 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게 추리 소설을 쓰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법원이 이런 사법부가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래요. 저는 판결문을 고등법원 판결문을 좀 봤었는데 그게 납득이 되고요. 사실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뭔데요? 김만배 몰랐고 돈 10원 탄푼도 못 벌었고 구약성경 와이퍼 다 외운다면서요. 그에게는 이거 유죄면 100% 유죄입니다. 그렇죠. 공소시효 그러니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100% 때, 유죄 예. 이거는. 나 그러면 그거 빨리 공소 살아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국민의힘 없어져요. 정당 마찬가지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내란을 막은 야당의 예. 이제 야당도 아니지만 제1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대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파기환송시키고 네. 내란의 주범 우두머리는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또 쇼핑하고 메시지 내고 온 정치적 행위를 다 하도록 할보를 다 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법원이 지금 해놨잖아요. 지금 다 보면. 법원이 그렇게 한 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구속 그러니까 취소시키고 이게 원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적인 최소한의 행평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선거법이라는 게 원래 당선을 목적으로 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당선된 자를 낙선된 향해서 자를 저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네, 없어요. 당선된 자에 한해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떨어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이런 기준을 들이대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라는 법리를 적용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검찰의 명백한 편파 기소, 네, 예, 억지 기소, 그 공소장을 딱 대법원에서 그대로 뭐 뺏긴 100개 쓴 거죠. 것이나 다름없다. 뭐 그런 거 전부 이렇게 해석한다. 해석이라는 말을 어제 대법원장이 도대체 몇 번 주문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법리가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대법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판결을 해놨습니다. 그걸 갖고 하나도 보지도 않고 1심 거 그대로 했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판결입니까? 어제 저는 정규재가 즉각 그 유튜브에서 네. 발언하는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그 쇼츠를 제가 저희 지역은 워낙 이것에 대해서 흔들릴 사람들이 보수 많아가지고 논객이잖아요, 정규재 막 씨가. 보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대법원은
정치질 하지 마라. 정치질이에요. 이거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을 때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한 99만 원 내지는 80만 원 네. 이렇게 때려버리고 니는 어떻게 할 어떡할 거냐. 건데. 이거는 대법원 그러니까 엿먹어라라는 그래 것하고 해도 돼요. 똑같은 건데. 아니, 그래 해도 돼요. 니네 왜 이런 짓 하냐. 99만 9,999원 하면 돼요. 네. 이런 차이로 그 얘기를 아무 상관없어요. 정규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 되면 결국은 민주당 없어집니다. 그 대선 비용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등법원 다시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뭐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 가지고 대선 전에는 뭐 결론이 날 수는 없거든. 한번 계산해봐도 그렇지.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이때 문제거든요. 불소수 특권 그래서 부분. 저는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문 낭독을 쭉 하고 마지막에 이제 파기환송한다라고 딱 그리 하는 순간에 거의 정치적 살기를 느꼈거든요. 네. 이런 그 스탠스와 살기라면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네. 되더라도 대법원장은 제 상고심에 네. 재판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헌법 84조에 지금 절대 다수설은 소추라는 것은 재판 기소만 포함이죠. 못하는 게 아니고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는 게 네. 절대 다수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해서 기소 취소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설 네. 조희대식의 해석으로 해서 그냥 뭐 대통령 인정 안 하겠다. 재판으로 끌어내리겠다. 대통령 자격 없다. 무효다라는 식으로 끌어내려고 재판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게 저는 뭐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재판을 할 것 같아요. 막 지금 네. 상황 보면 별로 뭐 판단보다는 사람이나 뭐 어떤 정치적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니까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이 방법은 사실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번에 추미애와 윤석열 사건이 있었잖아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 두 개를 놓고서 소송이 진행됐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는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하나는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정직 2개월 취소 소송에서 이 사람 그 2개월 징계도 너무 작다. 적다. 면직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행위는 정말 면직가도 싸다. 뭐 이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요게 1심이 21년 10월 14일 날 내려진 네. 거예요. 항소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개월도 너무 적다.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상고를 나중에 포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포기하냐면 이때가 23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에 상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법에 이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경우에 형사소송법 306조인가 만들면 되겠죠. 요것을 규정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 내지는 뭐 판사의 이 정치적인 취향이 이 정치인의 생명줄을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정치인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형사소송법 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넣으면 안 명확하게 돼. 넣어야 되지 결국 않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다들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네. 세계의 이게 몽테스케 상권 분립대로 지금 현대 많은 민주국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법률을 만들면 돼요. 사법부에서 어쩌면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판단, 자신의 권리,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했다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입법권을 행사를 하면 돼요. 지금 네. 말씀대로 형사상 불소특권 헌법에 되게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4조에. 그걸 구체화하면 돼요. 네. 재판하지 마라. 그러면 끝날 일이긴 또 그렇습니다.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입법적인 네.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 그런 강행 상고심이 강행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라도 강행한다 하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네. 그걸 입법을 이제 국회에서 할 수 발의하고 있겠죠. 예. 공포 기간을 여러 가지로 예. 따지면은 그것도 절차적인 그 필수 절차 기일이 있거든요. 한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전에 네. 다시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고법으로 넘어갔지 지금 않습니까?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배당이 될 건데 예. 그 배당된 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가. 아니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제 새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고법에서 정상적으로 심리하고 다시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에 그 대부분의 억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심리해가지고 꼼꼼히 보고 네. 자 물론 이제 행량을 정하는 거지만 행량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서 하면은 이거는 또 몇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633 원칙에 의해서 최소 석 달은 걸려야죠. 걸려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대선이 되고 난 뒤에 그 고법은 자율적 판단 하에서 재판 중단하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때 재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력을 가하면 그 위법이잖아요. 그거는 범죄가 됩니다. 범죄죠. 양승태 예, 그 범죄가 되는 것인데 함부로도 못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우선은 새롭게 배당될 파기환송으로 배당될 고법 재판부가 원리 원칙대로 정상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뒤에 모든 부분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뭐 그렇게 강행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그거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한덕순 사퇴하고 최상목 탄핵 올라갔다가 본인이 되는 바람에 면직으로 투표 네. 불성립으로 지금 국무회의가 14명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 헌법상 15명이 꼭 필요해요. 15에 30이니까. 네, 그런데 헌법상으로 국무회의 열 수 이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건 민주당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나갔어요. 자기들이 네, 다. 한덕수가 나감으로 해서 이미 안 돼요. 14명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한덕수가 본인이 작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 안정을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미사역으로 갖다 다 들이댔었는데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좋게 말하기가 예. 말이 좀 걸러야 되니까 제가 잘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간 대선 행보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듯 하더니 이게 뭔 말이 되는 짓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뭐 이게? 이저 대권에 지금 욕심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지금 결여된 거고 최상목도 지금-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정부 조직법상 15명 이상으로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한덕수, 네. 최상목 다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체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퇴 내고 자기 대권 욕심 또 자기 처지 이런 걸 따지고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30년간 국정을 담당해 왔는지 애국심이라고는 정말로 하나도 없는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네. 국무회의가 이 구성원이 안 된다고 해서 논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의결할 때 심의 의결이 이제 그렇죠. 어려운 의결할 거겠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치면 30일 동안에 의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면 이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동안 의결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공공기관장 인사를 그러니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네. 한 달 기간에 그러니까 저는 알박기 오히려 시키려고 막 공공기관장 임명을 엄청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무회의를 스스로 이렇게 무력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질을 하면서 의결했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 의결을 못할 뿐이지 국무회의는 그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니 저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법안 같은 건 혹시나 올리면 거부권 행사는 가능한 겁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그러면 사실상 법안을 안 되겠죠. 만약에 지금 필요한 특검법들 많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들 다 거부권 행사가 안 됐고 근데 헌법재판소법 뭐 등등 많은 법들을 특검도 상설특검도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럼 법은 그거를 좀- 법안을 올리면 15일이 지나면 그냥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뭐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거부권 행사 못 하니까. 그렇게 하면 네. 이것도 참 문제긴 한데 어쨌든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될 수 있는 또 상황이잖아요. 이래 된다면 네. 참 이 뭡니까 이게? 하여튼 무책임한 사람들이라. 네. 자, 한덕수 총리 지금 권한대행 지금 대선 행보 이제 간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중간에 참 어제 좀 놀라웠던 게 분명히 사퇴를 했는데 또 최상목의 또 그러니까요. 사퇴는 또 받아주고 이거 저희 어떻게 그냥-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장난입니까? 사퇴를 하면 이게 그게 뭡니까, 영시 이게? 기준이라 그러네요. 전 또 어제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럼 사퇴한 건 아니고 이렇게 그날 밤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가요? 사퇴 네.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게 보통 반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영시 기준으로 그게 효력이 발휘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상목 탄핵안이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네. 갑자기 사표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사표를 누구한테 냈어? 한덕수도 없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아봤더니 한덕수의 임기가 영시 기준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코미디예요. 3시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대법원의 판결이 한 40여 분 걸렸고요. 딱 돌아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대선을 가기 위한 사표를 낸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열었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에 최상목 사표를 수리해주고 본인이 이제 오늘은 다시 기자회견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드라마도 이런 식의 저질 드라마를 그러니까 씁니까? 드라마는 각본이지 않습니까? 네. 뭔가 각본이 있었다. 각본 얘기하시는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겠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뭔가 이런 억지 재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미리 기다리고 알고 있었던 거 예,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각본설이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의심이죠. 뭐. 예, 네. 그러니까 의심이죠. 의심인데 두 번째는 이제 김문수가 국힘의 후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러면 김문수를 이길 수 있다. 한동훈이라면은 단일화 자체도 깨질 것이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동훈이 만약 국민의 후보가 되면 뭔가 역전을 한 것이거든요. 역전을 하면 거기 바람이 일부 있다는 것이고 그 바람은 일부 합리적 중도가 한동훈한테 붙어서 그래 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한동훈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 등록 전에 후보 등록 전에는 한동훈은 절대 후보 단일화에 안 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도. 형식적으로는 하는 척 하다가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또 룰을 걸고 하든지 그런 자기식이 꼭 이길 수 있는 룰이라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그럼 되죠. 한덕수는 후보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러니까 앞이 보상되지 않는 한덕수의 미래가 한동훈의 이제 국힘 후보가 됨으로써 펼쳐지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을 그런데 심리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야? 아니 이 그건 뭐 순간에? 그거는 미시면 학기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늦었죠 이제 오늘 지금 되는데 지금 투표 계속 하고 예, 있어요. 여론조사 하고 모든 있고. 세력이 절로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김문수 밑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내일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투표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선 중인데 또 김문수가 된다고 한들 김문수가 이렇게 돈 많이 들여 3억 몇몇 들여가지고 본인 열심히 해서 됐는데 당무 선거까지는 거의 대표의 권한 있는 후보가 됐을 때 예 한덕수님 하십시오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벌써요? 예. 결국은 당권을 둘러싸은 그 내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분을 서로 나눌 가능성이 많고 당권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뭔가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은 예. 충분히 뭐 그 김문수가 드랍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거를 저는 협상이 드랍보다는 된다? 예. 뭐 단일화를 할 예. 뭐 형식적으로 단일화 하겠죠. 하겠죠. 예. 일주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론조사로 아마 하지 싶은데 그런데 윤석열이 뒤에 있다. 한덕수의 출마도 윤석열이 시킨 것이고 저도 그래 봅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도 다 찐윤들이 다 지금 김문수 쪽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일단. 네. 자 흩어져 있던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홍준표로 또 갔고 김문수로 갔고 나경으로 갔던 찐윤들이 이제는 이제 김문수 쪽으로 싹 다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힘으로 김문수가 국힘 후보가 되고 한덕수도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면 한덕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덜
친윤스러우니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여론조사로 한덕수가 후보가 되는데 그러면 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김문수는 뭔데 덜러리만 서는 거가 자 거기서 당권을 자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유지가 되는 게 좋고 그거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바로 분당시키겠죠. 깨버릴 거지만 친윤이 주도하는 국힘은 유지될 것이다. 당명이 일부 변경된다 하더라도 자 세력적으로 친윤 찐윤들이 다시 그 기득권을 쥐고 간다 하면 언제든지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적합한 차기 당권 당대표 후보는 김문수죠. 김문수. 네. 김문수가 얼마나 요리하기 좋겠어요. 그래. 야, 그렇게 진행이 이게 무슨 대선인데 다 자기들 정치적 이익이네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가 모든 걸 지금 아직도 지금 자지우지하고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맞다. 근데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나요? 본인은 있다고 보나요? 그 어제 신문에 나온 거 예. 보셨어요? 배추 한 단 들고서 냄새 맡는 거. 저는 배추를 꽃으로 보나 싶은 생각이 예. 들었는데 예. 그렇게 이 서민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경쟁력이라는 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덕수를 밀었을까 보면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냥 오로지 그 내란 전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하게 대변해 준 사람 그 수준이거든요. 네. 예. 국민들과는 이 교류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내란의 2인자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3년간 총리를 하면서 뭘 잘했어요. 저는 신문만 봤다고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고 뭐 한 게 없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더 뭘 괘씸한 보여줬다고요? 더 괘씸한 예. 건요. 베센트인가 미국 그러니까요. 재무부 장관이 재무장관. 하는 발언을 보면은 이 사람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이면 합의서가 있지 않았을까를 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찾아봐야 최상목은 될 것 같아요. 안 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는데. 김태효도 같이 갔잖아요. 그지? 예. 김태효. 김태효가 지금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했을까라는 의혹을 계속 갖고 있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지만 네. 앞으로 특검하면은 정말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내란의 기획자 그거로 해서 특수부대도 뭐 지가 전혀 그 관할이 아닌데도 그 계엄 전에 시찰을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 그래서 김태효를 통해서 한덕수가 그런 내용의 자격으로 뭔가 메시지를 미국 쪽에 전달했고 그 말이 그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자기가 느낄 때는 저 일본처럼 총선이나 대선 전에 한미 경제 협상을 자기들이 대선에 뭔가 이용하려 한다. 그건 이용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대선 전에 뭔가 협상을 끝내려 한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용하려 한다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한덕수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이고 매국적인 그 만약에 지위가 있었는지를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뭐 베센트 장관이 거짓말 할 리가 뭐가 없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신문을 네. 보는 것도 알 거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덕수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매국노입니다. 매국노다. 네. 예.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빌리면 한국 정부는 이 사람들은 그 대선 전에 뭔가 조기 성과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성취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최상목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최상목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내부용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항의해야죠. 그렇죠. 이건 이해할 수준의 아니죠. 발언이 의견 문제가 아닙니다.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왜 안 했는 얘기를 거짓말했던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항의해야죠. 항의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이해한다라고 넘어가는 최상목의 태도도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정과 내용들을 조율하고 있었던 한덕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을사매국노다라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대목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 임 의원님께서 국회 네. 오늘 돌아가시면 방금 요 대목에서 국회를 빨리 불러야 됩니다. 한독수로 부르고 특히 이제 뭐 사퇴했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최상목을 불러서 그 상임위에서 바로 이제 그 물어야죠.
질문을 해가지고 그쵸. 당신이 아니 미국 가서 또 그 2+2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나서 지금 이런 의혹 기사가 나오는데 그러고 미 재무부 장관이 왜 대선 전에 협상을 끝내려고 했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자초지종을 묻고 양심을 걸고 대답하라 하고 만약에 아니면은 정말로 처리한다 사법 고발하고 다 하겠다 하고 한번 다짐을 받아놓고 한 진술을 받아 보시고 안 되면요 김태효도 그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확인해가지고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태효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대선도 대선이지만 만약 이런 중요합니다. 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이 큰일 희한하게 돼가지고 그 아주 그 비틀어져서 되면 이 손해 보는 국익은 누가 감당할 다만 것인가? 최상목하고 한덕수가 지금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진행은 일단 중단이 아, 되겠지요. 아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는 이면 합의를 한 경험이 지금 있는 옛날에 아니, 마늘 옛날에도 할 협정할 때도 있었죠. 2000년도에 마늘 이면 합의는 그게 분명히 문제인 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가장 그래서- 문제네요. 확인해봐야 네, 되겠네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확인을 빨리 국회를 열어야 돼요. 오늘 법사위가 열리는 네. 걸로 제가 네. 그럼 어저께 빨리 확인했는데 긴급 정인을 채택하든지.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겠죠. 뭐 네. 안 아니면 구인장 같은데. 발부해야지. 네. 할 수 있는 이 다들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걸 다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국회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국회에 할 수 있는 게 질의하고 탄핵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예요. 아니 다들 뭐 탄핵 남발하는데 국회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정인 채택했는데 안 오면 예, 구인장. 국회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네. 참 나라가 뭐 계속 어지럽습니다. 대선 전국인데 이게 대선 전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참 원래는 참 오늘 슬픕니다. 홍준표 얘기 듣고 하고 싶은데 오늘 지금 시간이 주제는 홍준표 얘기가 더 많았는데 네. 또 건진법사 홍준표도 얘기도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낙연 전 얘기도 해야 대표도 되는데 이 완전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의 행위 내란세력과 손잡고 한독수와 뭐 뒤에서 거래한다 하고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소리 하려고 할래야 했는데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 오늘 체이타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임미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대선 국면을 맞은 한반도 정치 또 안보 상황 등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죠. 최강 디펜스 김종래 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얘기 뭐 해야 되겠죠. 예. 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모든 방송이 다 이거 보도하고 있으니까 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할 수는 없고 저는 이 법 트라우마가 네. 우리 사회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아, 이게 저는 원래 이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길 조짐이었던 게 윤석열 헌재 네. 파면 선고 당시였는데 그때 전부 다 불안해하면서 네. 이 법원의 한마디에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경각에 달려 있다고 했을 때도 많은 어떤 그 법조인들이 그래도 8대0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분들 향해서도 화를 많이 냈거든요. 방송인들이.
아 지금 저렇게 이상이 생겼는데 그렇게 한가한 소리하고 믿고 있냐, 순진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때도 우리 사회 집단지성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러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파면을 예상했고 마지막 순간에 파면이 될 때 좀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 아직 법의 집단지성이 살아 있구나. 네. 이런 걸 끝나고 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예. 또 그 헌재 선고문에 이 대법원장 김명수를 수거하겠다고 하는 계엄 계획을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법관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느냐. 이래가지고 헌재 판결 선고문에 따로 한 항목을 법관 그 위치 확인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 법의 권위를 지켜준 게 이 대법원을 지켜준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번에 정작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국가 최고 재판소와 국민들이 지켜준 자신들의 권위를 엉뚱한 데 써먹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대법원의 권위를 지켜준 겁니다. 맞아요. 예. 헌재 선고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그 3월 17일 날 석방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뜬금없이 양승태 대법관 얘기를 하고 법원 행정처장을 얘기하고 저 왜 저러나 그랬죠? 네. 그때 대법관은 직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13명 중에 10명을 지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결론이 났고요. 사실은. 네, 딱 그렇게. 네. 그러니까 다른 측면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최고의 상급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위와 이 법의 어떤 그 헌법의 권위, 그 다음에 법관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네.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엉뚱한 데 써먹었더라 이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사실 판단을 뭐 저는 내용적으로 별로 납득치 않고 뭐 믿겨지지도 않고 이상한데 그걸 떠나서 엄청 빨리 진행하고 생중계까지 하고 등등등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네.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국민들이 준 그 권위를 이딴 식으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죠. 네. 민주당에서도 낙관하는 분위기가 대부분 상고 기각을 예상했었어요. 이제 막판으로 올수록 낙관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을 쭉 보면은 이 어떤 사법 카르텔이라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항상 당해 왔어요. 이번이 항상 처음이 당했는데. 아닙니다. 맞아요. 예. 윤석열 석방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헌재 선고도 늦어질 때 5대3 기각설에 크게 흔들렸고 맞아요.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저쪽은 사법 카르텔이 막강해서 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술적 영역에서는 항상 우리가 밀렸다고. 민주당 쪽이. 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전술적인 수준에서 깔짝깔짝 하는 거지. 전략적 수준으로 큰 국가와 국민을 한테 호소하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진영이 그래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쪽에서는 현란한 법의 기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적어도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보면은 이런 초식이 다 있구나. 빨리 딱 진행해서 팍 해버리잖아요. 네. 항상 변칙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직위원 판결도 그렇고요. 직위원 결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법이란 게 정도가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수준. 그러니까 모든 걸 법에서 다 안정화했을 때는 그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상식이고 예의이고 어떤 합리적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합의 수준이 있을 때 우린 그걸 믿고 기다렸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해학방되고 이번에 대법원 저렇게 파기환송이 나고 이럴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원 판결 존중한다 하는데 저는 존중 못 하겠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1896년에 드레피스 사건을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증거나 법리는 유대인 대위 출신 드레피스 대위가 무죄라고 봤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와 왕정 복고파
여기서 이제 그 드레피스를 한 번 판결을 했으면은 네. 뒤집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물경 한 8년 후에 저기 가까스로 재심을 열어서 그렇죠. 그때서야 무죄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에밀 졸라 유명하죠. 나는 고발한다라는 어떤 글을 쓰면서 좌파 사회주의자, 공화파 이런 중도파들을 전체를 결집시켜 가지고 이 카톨릭 교회와 왕정 권위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그 법원의 아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를 다 댔는데도 권위 때문에 그냥 저기 계속 유죄는 유죄해야 되고 이런 반유대주의 저기 카톨릭 교회 장악된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카톨릭 교회 같은 카르텔이 지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식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어떤 그 증거 법리 이런 것들로 해서 쭉 만들어 왔던 거를 일거에 허무는 이런 어떤 사건인데 그때 드레피스 재심 요구를 묵살하고 네. 유죄를 그냥 확정해야 하던 그 영국 최고법원 그 법원이 무너져야만 영국이 이제 공화제로 드디어 안착이 되고 그렇죠. 정교 분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근대 영국을 여는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법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어떤 법 권위주의 내지는 어떤 그 카르텔의 하나의 토대가 되고 있는 어떤 법관 권위주의와 어떤 그 법 지상주의 이런 어떤 저 카톨릭 교회 비슷한 예. 이런 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진정한 어떤 그 현대적 공화주의가 될 뿌리를 것이다.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뭐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는 대선이니까요. 네. 자,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예. 저기 대선에 관해서는 뭐 지금의 법 절차대로라도 해도 대선 이전에 이것이 유죄 판결이 다시 날 수는 고등법원에서 없을 것 날 같아요, 수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두 가지 반응에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다시 조금 힘을 얻을 거다. 아, 한동훈이 나올 수 지- 있다. 지금까지 김문수한테 좀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재명을 처리하는 방법은 사법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로서 이거 이재명을 갖다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할 때 40분 넘게 네. 체포 동의안을 연설했고 이랬던 어떤 걸로 자기가 본인이 이제 해결사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로 국민의힘 경선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일 부분이 이제 경선 생겼다. 결과가 발표납니다. 지금 투표도 하고 있고요. 하고 국민의힘. 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마치 이 대법원 판결에 조율된 듯한 그렇죠. 권한대행 총리 사임을 했다는 것이죠. 딱 맞아 떨어지게 지금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술적 영향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차원의 영향은 어떠냐? 전략적 차원 이게 중요하죠. 예, 그것은 어떤 이게 하나의 드레피스 사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오히려 민주당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아하. 예, 지금의 어떤 대세론을 어떤 마지막으로 가로막아서는 어떤 법기술자들을 청소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그 당위성이 오히려 더 힘이 실리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집권 초에 사법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히려 더 힘이 실려버렸다. 그리고 지지층도 더 결집이 된다. 아, 결집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중도가 봤을 때 이재명 이렇게 하면 좀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중도층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부 동요된 층들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랬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최근에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재명 후보가 숙명처럼 안고 있었던 게 비호감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비호감도 1위 후보였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지율도 높지만. 예. 이것 때문에 50%선은 못 깬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 상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그 비호감의 벽을 넘었습니다. 50이 넘어가는 여론조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네. 뭐냐면은 중도층이 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의 문턱을 낮추고 음흠. 그러면서 저기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 신호가 한 3, 4주부터 왔어요. 음흠. 저는 그 변화를 유심히 보는데 음. 이건 대단한 변화다. 대단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중도 행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냈고 음흠. 그래서 그것이 비호감 벽을 깼다. 이런 어떤 형국으로 가든 터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그 파기환송이 있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넘어쓰던 표가 그러면 다시 되돌아갈 거냐? 그게 이제 궁금해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대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거꾸로 중도층한테 법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죠. 반대로. 예. 야, 우리 국가의 운명이 저 법관 한 명에 의해서 좌지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상고심 다르면 그거 재수 좋으면 살고 그러게요. 이게 운 무슨 나쁘게 판결이야 이렇게 되죠. 저기 뭐냐 그 이상한 판사 만나면 나 인생 파멸이고. 파멸되고. 아니 무슨 법이란 게 이렇게 운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저기 돈 있는 놈 기득권 있는 자들은 라인 있으면 다 살아남고 네. 나같이 힘없는 놈은 죽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오히려 법 트라우마를 자극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 법의 불안정성에 심하게 사람들이 그 불안해.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대선에 지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재상고도 있기 때문에 만약 네.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거는 뭐 아무 영향이 없는데 네. 전략 전술 말씀하셨어요. 네. 큰 거는 전략이라면 하나하나 하는 거를 전술이라고 우리 네. 전쟁이나 얘기를 하는데 전술에서는 분명히 이쪽이 유리하고 이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략적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쁘지 보시군요. 않다. 옛날에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철회할 때 네.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전략적으로긴 판을 못 밀고 정몽준이 그러니까 노무현한테 더 유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베트남 전쟁 때 보면은 미군이 모든 전투는 다 이겼어요. 결국 철수해 버렸잖아요. 그때 전쟁에서는 졌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라는 거잖아요. 예. 전술이나 작전은 압도적 우세를 보였으나 전략에서 실패한 거예요.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그 전략은 국민의 마음에 있는 거지. 이런 법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차원이 달라요. 예전 같으면 국민들이 그런 어떤 뭐 매체가 좀 정해져 있고 이러면 거기에다 현혹될 수 있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맞습니다. 많은 매체들도 있고 네. 깨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만 읽어봐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절차도 봤을 거고 다. 네. 예. 아니 뭐 일반인들이야 이제 과정보다는 결과 위주로 결과를 보실 보긴 건데. 하지만 그러는데 이렇게 갔다가 그냥 1심, 2심, 상고심 해가지고 판을 흔들어대면은 뭐 맨날 정치 포기하고 법원 가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의 참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그리고 주권자의 그 참정권 네. 그 선택은 그거는 법을 초월한다고 전 봐요. 주권자의 정치적 행위는 최고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법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헌법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조항권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뭐 헌법 내에 있는 그거는 거지만. 정광훈 목사 얘긴데. 아예 그 정황권 말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황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정황권 말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좀 좌절감을 느끼는데 어떤 법이란 게 일관되고 상식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한비자가 37건의 저작을 남겼는데 네. 그 후반부의 저작으로 갈수록 법에 대해서 이제 관용이 나옵니다. 초기에 한비자 사상은 칼같이 했는데요. 이 법을 엄하게 집행하라는 게 법가의 사상으로 우리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법을 엄하게 집행하되 두 가지가 빠지면은 그거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민중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민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봉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둘째, 법은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누구나 네,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법이 어려우면은 괴리될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한비사자 사상의 곳곳에 남아 있어요. 이건 법은 포용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벌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게 후기 저작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꾸 앞에 저작만 보고 사람들이 한비자를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시민들하고 거의 괴리되어서 어떤 그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수준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폐쇄적입니다. 논의 과정이. 자기들만 예. 카르텔이라고 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네. 이게 어디 한비자가 얘기한 법과의 사상입니다. 아니죠. 시민과 괴리되면서 기술만 배우는 게 오늘날 로스쿨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스쿨 다니면서 민중에 대한 사랑과 법을 더 쉽게 번역해서 누구나 법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봉사와 서비스를 배우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더 오히려 그 법을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득권을 원하는 이런 기술자들을 매년 수천 명씩 이 로스쿨에서 만들어내고 그 정점에 오늘날 대법원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런 법치는 오히려 법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법 전문가는 없고 법 기술자만 있는데 기술자만 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보여준 기술이 바로 저런 거예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거 가지고 뭐 불소추 특권 안 된다 재판 받아와라 뭐 등등의 얘기들 그 논란 계속 계속되겠죠. 계속되겠네요. 예,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이재명 그 정부 체제가 설령 성립한다 하더라도 네. 계속 흔들어댈 수 있는 플랫폼을 그렇죠.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치가 하이 컨플릭, 이 고도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아, 그래서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거죠. 대법원이 그런 상황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좀 전에 얘기도 하셨지만 이 상황에 또 한덕수 대행도 좀 사임을 하고 출마를 오늘 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딱 1시간 차이입니다. 3시 40분에 판결 선고가 됐다면 4시에 또 하고 아마 오늘 정도에 또 출마 변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어제 4시로 이렇게 잡은 게 마치 네.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 상고심을 좀 알고 있었던 듯. 만약에 상고 기각이었으면 그 시간에 잡았겠어요.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부러 피하죠. 예, 묻히는데. 그렇죠. 그죠? 예상하고 판을 짠 거 그래 아니냐. 들려요. 아니 그냥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 하시죠 뭐. 예. 그래 보여요. 뭐 하도 이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보여요. 이런 잔수는 저쪽이 확실히 잘 써요. 그죠? 잘 써. 예. 잔수는 잘 그게 써요. 꼼수고 잔수기 때문에 네. 문제지. 네. 일단은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고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제 대법원 그런 것들을 자꾸 우러내면서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불가론을 확산하고 한 건 이제 몸집을 키우는 이런 행보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5월 3일쯤에는 이제 국민의힘 5월 3일에 후보가 결정되니까 내일입니다. 예. 예. 내일 결정됩니다. 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들 판을 만들려고 할 건데, 근데 그게 전략적인 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전술적이다. 아무래도 전술적이에요. 근데 전술도 이게 뭐 버블이라는 거 이용할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내분이 있을 수 있는 전술이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동훈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이해관계가 그렇죠. 일치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저는 김문수 쪽이라고 봐요. 김문수가 맞다 지금까지는. 네. 그래, 이게 한동훈이 얼핏 보면은 양강 체제를 하고 저 기세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김문수의 벽을 넘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큰 표처는 아니집니다만은 홍준표 표가 누구한테 가겠냐. 근데 기본적으로 김문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그러면은 오히려 차이가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오히려. 예. 그리고 투표의 룰 자체가 당내 강성당원들한테 유리합니다.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동훈은 어렵다.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최종 후보는 아니죠. 경선에서 후보가 예. 되지만 또 다른 과정인 단일화, 한덕수와의 단일화 예. 이런 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란 세력의 2.0 버전이 이제 그렇죠. 출시가 되는 것이죠. 김문수와 한덕수 체제, 완전히 내란 체제죠. 네. 내란 체제. 그렇죠. 그 내각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이 왔으면 내란 체제를 나름 그래도 극복하려고 한다고 보이는데 그 점은 있어요. 예.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여기는 내란 체제 2.0 버전이네요. 2.0이죠. 예. 2.0 버전인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잊어버릴만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네. 압수수색 들어가서 뉴스에 나오고 보리밥 먹으러 재판에 가서 보리밥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자기를 넘어서도록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않아요. 결국은 국민의힘보다 자기가 먼저 해가지고 결국 좌지우지하네요 계속. 예.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지난 12월이 이제 군사 친위 군사 쿠데타였다면 이번은 법을 동원한 어떤 제2의 내란 사태, 또 연장 사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률 이쪽에 최고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 검찰총장. 그러니까 음. 그 뭐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예. 예컨대 카르텔을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이 군인들을 이용해서 한번 내란을 했다면 법률 그 이용 못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 이용하기 더 좋죠. 그렇죠. 그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들어보니까 얼핏 드네요. 2차 내란이면 그때는 지도 잘 모르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하다가 실패했다면 예. 이제는 아니 그것도 했는데 지가 잘 아는 인맥도 잘 알고 다 동기고 뭐 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위험도 주고. 위험도 없죠 거의. 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이거 네. 법대로 하면 되니까 네. 다 자기가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또 얼핏 드네요. 예. 제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구속 풀려나던 날 양승태 대법관하고 그러니까요. 법원 행정처장 자기가 구속했던 사람들 얘기를 왜 꺼냈겠냐고. 이상하죠. 그때부터라고 이 구상이 들어간 게. 그게 3월 중순 아닙니까? 그때부터였다고. 아마 윤석열이 고등법원까지는 통제를 못하더라도 대법관은 자기가 10명을 다 임명했습니다. 예. 조희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 판이에요. 자기 사람이니까 통제가 100%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빨리 땡겨가지고 이 선거에 자주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을 그렸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밖에 나와 있기도 하고 전화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플랜 B였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의힘 쪽에 어디 뭐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한 2월부터 돌던 말들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처리해주고 대법원이 이재명 처리해준다. 이 말은 원래 돌던 말이에요. 예. 원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라고는 봤지만은 막상 5월까지 이것이 진행되면서 그게 그래도 살아있는 시나리오였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네요. 한덕수가 후보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구도대로라면 그건 어떻게 보시면 시간이 만약에 좀 끌면 끌수록 한덕수는 예. 김문수의 백댄서입니다. 김문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백댄서입니까? 백댄서예요. 백댄서. 이거 좀 대부분 보면 한덕수가 좀 더 추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이게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 선언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런데 윤석열 같으면 일찌감치 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맞습니다. 그게 2021년 8월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입당하고 싶어 입당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입당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권으로 가려면 무소속을 해가 할 수가 없으면 돈도 많이 들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조직도 하나도 없고. 예.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고 흡수될 거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한덕수는 뭡니까? 이용당한 거예요, 또? 아니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판을 키우고 본인도 발버둥을 쳐야 돼요. 본인뿐만 걸린 게 아니에요. 국무위원 여러 명 걸려 있어요. 여러 명 걸려 있습니다. 예. 사실은 계엄에 가장 색깔이 가까운 김문수가 어찌된 일인지 그때 노동부 장관으로 계엄 국무회의에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래서 지금 좀 그나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 여지를 좀 줄여놓은 거예요. 거기 안 갔으니까. 갔으면 뭐 출마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최상목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나오거든요. 지금 네. 한덕수하고 다 같이 갈 운명이에요. 네. 피의자들입니다. 피의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한테라도 기대서 조금 더 어떤 본인의 그 구명줄을 넓혀놔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서서 수사가 들어오면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되죠. 결국은 시간은 한덕수 편이 아니고 김문수 편 같네요. 막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면 지금으로선 유리하죠. 예, 시간 계속 가면 갈수록 예. 5월 11일 이제 후보 등록자 그 마감 기간인데 그리고 시간이 흐름올수록 더 이상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은 그 하죠. 직전까지는.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후보 등록하는데 좀 자기 돈 쓰고 그러면서 29억까지 모금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직전까지는 활동하는 게 이해는 가요.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 용지 인쇄가 들어갈 때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은 안철수 윤석열이 그 단일화 하듯이 그렇죠. 종이에 남아요. 있긴 하지만 종이에 남아 있지만은 그건 대선 막바지에 4차 TV 토론이 끝나고 단일화했거든요. 맞습니다. 밤 11시에. 예. 근데 TV 토론이 총 6번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안 된다는 게 된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시나리오가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단계, 네.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2단계, 그다음에 투표용지엔 들어갔으나 투표 전에 3단계. 예, 요 중에서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우선순위를 따져야 보겠죠. 자, 뭐 어쨌든 어제 대법원 그 결정, 그 판결로 많은 국민들이 좀 또 잠을 못 자는 또 불면의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 아니, 너무 실망하지 국민들한테 마십시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지자들도 또 있을 거고 민주당.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민주당 사람은 아니십니다. 아닙니다만 그냥 이 사태는 야권 전체의 어떤 그 문제라고 보고 그러지만은 지금의 작금의 그 법률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그 법률 비상 사태 이런 부분들은 그 강물로 얘기하자면 폭포 하나 만난 거다. 폭포를 만난 것이다. 예. 폭포 한번 만나서 떨어졌다고 해서 바다로 가는 걸 멈출 리는 없다. 그 물결은 그대로 갈 것이다. 예. 아하.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험한 바위를 만나고 폭포에서 떨어질지언정 이것이 바다로 가는 걸 멈추는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마음을 넓고 좀 장기적 안목으로 보시고 이럴수록 더 아마 조금 어떤 권력 교체, 정권 교체, 더 나가서 사회 대개혁, 정치 개혁, 사법 개혁, 사회 대개혁 이런 어떤 개혁의 비전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정치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는 2,000 상당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 링크에 있는 통통몰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코너 한 번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댓글 달면 5,000 통통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3개와 K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알파고 기자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는 또 한국 소식, 또 세계가 바라본 한국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상고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이거 전 세계도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던가요? 그 외신에서도 네. 당연히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보도를 했는데 제가 처리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네. 대체로 단신 처리를 하거나 한국 언론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신 특유의 어떤 분석 보도라든지 뭐 길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그런 보도들은 없었고요. 그냥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런 식의 보도들이 그냥 나왔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똑같아요. 한국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 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왜 외신을 볼 때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한국 언론을 단순히 인용 보도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외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분석 보도를 하느냐 요거를 잘 알아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분석 보도를 하더라도 그 안에 인터뷰를 한 사람들 소위 한국 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저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 성향도 사실은 조금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 언론을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인용 보도를 한 수준입니다. 로이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껏 무죄로 판결했던 이전 판결을 뒤집고 그의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주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네. 뭐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사실 우리도 여기 우리도 아직까지 다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딱 그대로 보고 있다고 봐야 아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네. 결과도 아니고 뭔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외신이 섣불리 이렇게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어차피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대선 후보를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뭐 그렇다면 사실 외신이 봤을 때는 지금 말씀처럼 아주 큰 물결 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네요. 자, 앞서 그 기억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89.77% 요때는 외신이 좀 주목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사실 대대적으로 네. 보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우리 알파고 기자님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아, 이건 큰 것이다. 그럼요. 예, 큰 거기 때문에 분석 보도가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계엄령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향한 길로 돌려 세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굉장히 그 보수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치적 길을 걸어왔고 뭐 개인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헤쳐나가야 될 그의 앞에 이제 남겨진 한국의 숙제들 이런 것도 다 짚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죠? 좀 관심 있게 굉장히 주목도를 많이 높여서 보도를 했죠. 90%는 아니지만 89.77% 상당히 압도적 득표율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면 네. 그 이제 계엄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계엄에 대한 지금 시각이 두 개로 나오잖아요. 네. 한동훈 라인은 계엄 취재 잘못한 거고라고 네, 하고 한동훈 후보 측은 근데 김문수 라인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왜 굳이 이렇게 막았어? 뭐 이런 말이니까 맞아요. 반탄 찬탄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 대선 누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엄이랑 싸웠던 정당이 이길 건데 계엄이랑 싸웠던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89% 나왔으면 그럼 예. 그건 이제 대통령이다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이제 외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한 건데 또 다시 좀 질문 드려보면 어제 대법원 선고는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큰 뉴스지만 외신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다. 저는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예, 큰 교수님. 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최종 결정도 아니고 네. 이거는 뭐 여러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어차피 대선 때문에 이거는 최종 결정이 안 날 것 같아서 외신이 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올라갔다 네. 그 정도의 그 정도라고 말씀을, 보시는 거고. 저 오히려 여기 오기 전에 외신 쪽으로 예. 다시 봤는데 예. 이 뉴스보다는 예. 이제 무죄 파기 한수보다는 예. 지금 사회부 정리인가요? 예. 네. 이주호가 지금 권한대행이 예, 됐습니다. 관한 대행에 체질 넘어갔잖아요. 그거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더라고. 그래요? 저도 예. 오늘 아침에 아, 외신들 그랬습니까? 쫙 훑어보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다가 그 부분? 사실은 더 많이, 해요.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 논점은 그거예요.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국 정치에 더 큰 불안감을 맞아요. 키웠다. 그러네요. 네. 그 논조로 외신에서 주목을 하고 실제로 있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6개, 7개를 지금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주호가. 그 부총리가 2개씩, 부총리가 2자리지만 사회부총리가 교육부 장관도 하고 네.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도 하는 거거든요. 네. 6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미디 이게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걸 역대 보시군요. 처음이지만 예. 외신에서 볼 때도 굉장히 희한한 네, 희한한 그런 희한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있어요. 부분을 보면서 놀랐겠네. 와, 한 명 6개, 7개 정말 중요한 자리를 다 맡아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건 결국은 한 대행의 사태 때문이다가 논점인 거예요. 네. 예. 자, 그 부분을 외신들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본다. 주목했다. 자, 미국 얘기 잠깐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한대행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2+2 협상 부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약간 입장이 달라요. 이게 다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통상협의 완료 시점도 지금 두 촉이 둘이가 얘기를 했는데 왜 다를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그랬잖아요. 한국 측 입장하고 미국 측 입장이 다르다. 네. 심지어 구체적으로 미국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조차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은 기념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측이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가지고 이걸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려고 하고 맞아요. 있어. 네. 우리가 그걸 확인했어라는 식의 그 부분? 얘기를 합니다. 아, 자,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됐었던 거고 한국 정부 측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최상목 전 부총리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아, 이거는 미국이 대내용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가 그러니까 의의가 뭔지 실제 의미가 뭔지 알아보고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하나 있죠. 네.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느 쪽 말을 더 믿게 되느냐. 우리는 상대국 말을 더 믿게 되는 상황을 계속 일본 말을 더 경험했어요. 믿었고요. 미국 네.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으니까요. 났으니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 측이 아이 저거는 미국 대내용이고 우리하고는 저런 얘기 안 했어라는 얘기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 근데 상대도 또 트럼프 정부이니까 사실 좀 약간 우리 정부한테 이 기회를 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발언이거든요. 베센트가 했던 협상을 기반으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 발언. 이게 만약에 대내용이고 아니면 그냥 자기 느낌적 발언이면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하죠. 가만놔도 됩니까? 이거 크게 항의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늘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예, 없었다는 것만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는 너무 좋은 명분이 있다. 지금 우리 대선 앞두고 있지 않으냐. 우리한테는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 자기 정부하고 협상해라라고 넘기면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걷어차버리고 한덕수 총리가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드립다 해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미국하고 너무 좋은 협상할 거야라는 식으로 갖다 바친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갖다 바친다는데 싫어요. 차기 정부하고 얘기할 거예요.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요.
이게 미국 대내용이었고 뭐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외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얘기는 밖으로 드러내지 마세요라는 어떤 물밑 합의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하는 합의는 뭐 가볍게 무시해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라는 식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를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가 너무 잘 나타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면 합의를 혹시 하고 왔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최상목은 지금 나갔지만 혹시나 국익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면 합의 이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이거 정도 보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0초를 만나고도 정상회담 했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살짝 스쳤는데도. 그러면 수많은 국가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하거든요. 과연 그 나라들의 어떤 합의를 해줬는지 혹시 우리가 확인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도대체 각 국가에서 저 윤석열 정부한테 이런 거 받았는데요 하고 계산서를 얼마만큼 가지고 올지 어떤 계산서를 가지고 올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 있다는 거죠. 네, 시한폭탄이 있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상대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지난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뭐 본인은 뭐 자아자찬만 늘어났던 것도 어떻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아니 이제 국민 여론 결과도 나왔잖아요. 네. 여론조사 55% 불만이 많대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당선되면 되는 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다 안 됐잖아요. 허언이 돼버렸어요. 네. 허언.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봐요. 어때요? 교수님께서 100일 정도 트럼프 100일 정부 한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굳이 평가할 필요도 없다. 평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예. 이거 평가할 필요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도 계속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뭐 관세도 그렇고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그 뭐 그린랜드라든가 파나마라든가 그것도 얘기도 지금 뒤로 다 하고 그러니까 온통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 덩어리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막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도 좀 없다고 봐야 되고 이거 그냥 해일처럼 태풍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태풍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태풍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지 태풍이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분석할 필요가 없듯이 네. 그냥 맞으면 돼요 우리가. 태풍을 맞아야 된다. 좀 전에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36%예요. 100일 내에 36%다. 거의 최저죠, 사실은. 역대 최저죠. 예. 역대 최저. 근데 트럼프는 이거 가짜 뉴스다 또 우리랑 뭐 비슷한 거. 당연하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냥 네. 100일 연설을 이제 미시간주에서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유세하듯이 했거든요.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본인이 항상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간다. 에르도안. 에르도안도 그렇지만 모 대통령도 서문시장에 자주 갔었어요. 여러 명 했었어요. 서문시장으로 갔었어요. 네,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보소나루도 맨날 보소나루도 이지거든요. 똑같은 예, 맨날 맨날 했고요. 아유, 저기 다 가고 매뉴얼이 싶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대로 아마 외로워서 그러나요? 아니,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자기 지지자 쪽에 가는 네, 거군요. 예. 당연하죠. 아하. 그리고 사실은 세를 과시해야 되잖아요. 이놈의 언론들은 폭스뉴스를 제외하고 오로지 나를 공격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워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라는 쇼를 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늘 그렇듯이 본인이 잘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 생각이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만 얘기하고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쏙 빼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라고란 얘기도 안 해요. 못 들은 척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다 못한 거 있잖아. 바이든이 못해서 이런 거야.
전 정부 탓. 예. 이거는 뭐 똑같네요. 뭔가 비슷해요. 누구나 다 매뉴얼이 하고 있어요. 독재자들은. 그게 또 그분들이 하는 스타일은 거의 비슷해요. 나보다 전 정부나 다른 사람. 근데 실제로 핑계 미국 대고. 상황을 보면 예. 지금 제일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심지어 테슬라의 이사회가 지금 일론 머스크를 해직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그 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하.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이건 해결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전쟁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동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냥 어때요? 계속 개워지고 그대로죠, 있고, 그냥. 예, 그러니까 계속 개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 물론 트럼프에서 켈러가 윗먼이랑 켈러가 계속 푸틴이랑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네. 하는데. 얼마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도 뭐 우리는 러시아 입장을 들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을 들었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접근은 그냥 야 너도 여기 앉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해결될 일이라면 뭐. 네, 해결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 취지 자체가 핵심 자체가 얘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얘기를 뭐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막 이렇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오가는 거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것과 젤렌스키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그 사인을 했잖아요. 광물협정. 그 광물협정. 거기는 보니까 원래는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과 완전 반대예요.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래요? 네. 유리해요? 예. 펜타곤이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트럼프 말고 펜타곤이 굉장히 네.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게 거의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그래요? 네. 네.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거는. 내가 웃긴 네. 거 뭐냐면 알파고에. 이렇게 뱃줄이 미국한테 묶어 있는 우크라이나도 미국한테 뺏어갈 걸 뺏어가는데 우리 묶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미국한테. 우리나라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나라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미국한테 뭘 뺏어오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라 거기서 하면 합의를 해줬다면 진짜 심각한 일인데 다시 돌아가서 뭔가 하여튼 전쟁 상황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가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자 전쟁. 심각해요 지금. 가자 상황이 네. 단순히 가자에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가자 사람들을 어디에 옮기자는 말이 있었잖아요.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거기 이제 보내려고 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는 요르단이에요. 왜냐면 요르단이 그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을 맺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몇 조씩 돈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대놓고 협박했어요. 너 가자 사람들 안 받아주면 나 그 돈을 안 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르단이 좀 약간 너무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요르단 인구의 거의 과반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왕도 원래 요르단 출신 사람 아니에요. 사우디에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왕국을 세운 거예요. 예. 이 역사가 한 100년도 안 돼요. 요르단 왕국이 그렇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시에는 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눈치 다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왕국이 날아갈 수도 있고 트럼프도 그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왕 후세인은 왕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말을 안 들릴 수 없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며칠 전에 가자 사람들한테 열심히 도와주는 그 무슬림 형제단의 그 요르단 안에 있는 기관들하고 정치 집단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다 싹쓸이 체포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요르단도 너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더 나빠진 거 아닌가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아니요, 훨씬 나빠진 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2달째 가자 지구에 구호품이 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 사람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죠. 그쪽 편에서 그쪽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란하고 지금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나타냐후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맞아. 우리한테 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알려주냐.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렇게 협상을 했냐.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폭파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란 남부에서. 사람들 그 이스라엘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결국 트럼프가 2기 정부 취임을 하면서
잘한 것도 별로 없고 특히 자기가 뭐 거래 이런 거 기술 뛰어나다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먹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1기 때를 네.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2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혼돈이었어요. 네. 미국도 혼돈이었지만 전 세계가 혼돈이어가지고 혼돈이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중국조차도. 그런데 그 1기를 겪고 나서 전 세계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구나라고 매뉴얼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기는 중국은 엄청 준비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2기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지도자가 저럴까 미국 이런데 지금 저러겠지 또 이상한 짓 하겠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방식이 안 먹히는 준비를 거네요. 다 했고, 그러니까 다 중국을 비롯해서 다 준비를 했고 또 유럽연합도 훨씬 또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면 젤렌스키가 굉장히 유용성 있게 트럼프가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뒤에서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다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원래 안 했던 얘기가 러시아에게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넘어주겠다고라는 말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을 만한 그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라든가 뭐 히트류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우크라이나로. 트럼프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하는 게 또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니 트럼프 주변에는 트럼프한테는 당신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이거 독재자 매뉴얼인데. 아니 이제 100일이 되는 날 이제 그 여론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있는 단톡방에다가 한국말로 문자가 왔어요. 애국 시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계엄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세계 동맹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딥스테이트 악의 세력들을 소탕 중입니다. 아유. 이거는 한국 분들이 남의 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보고가 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 보기에 난 잘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거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왜 인정한 겁니까? 이제서야 뭐 다 알고는 있는데 속내는 뭡니까? 인정한 속내. 일단은 인정할 가치가 생긴 거죠. 가치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할 때 새로운 카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북한 입장도 있고 러시아 입장도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러시아 국내용으로 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르스크의 그 줄을 완전히 다시 탈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우크라이나 군이 남아 있긴 한데, 근데 그 인정을 통해서 아주 큰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 특히 유럽은 완전히 지금 종전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이 그거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우리는 뭐 북한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러시아가 북한을 대변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제재 좀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도 가능한가요? 요 얘기 보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는 일단 북한에 대해서 빨리 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요 상황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나 다음은 바로 북한이야 이러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굳이 대변을 안 해줘도 북한 자체로도 트럼프는 너무 북한이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북한 내부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북한군이 11,000여 명 정도가 파병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인명피해가 꽤 많았습니다. 뭐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도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뒤에 북한 정부가 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1000명이 넘게 죽었고 북한군의 어떤 소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굉장히 위대한 투쟁을 하고 왔다라는 네. 영웅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개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웅적인 죽음을 했고 우린 영웅적인 전투를 했고 이 전투를 통해서 북한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 세계 만방에 보여줬다. 이런 식의 이제 말 그대로 선전이 들어가겠죠. 아, 선전이 포함된 것이다. 당연하죠. 봐도. 그래서 이런 강한 자리에서 트럼프랑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데. 알파고님은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북한을 이렇게 많이 띄워주면서 좀 약간 유럽 국가들한테 예 니네들이 뭐 쳐들어오면 여기 올 사람이 많다. 경고 카드예요. 경고 카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파병을 갑자기 공식화한 것도 참 근데 그동안 다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다 보였어요. 뭐 나왔잖아요. 그게 누가 봐도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 병사들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가 K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월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휴 동안 잠깐 뉴스 인사이다 쉬어갑니다. 다시 보기는 뉴스토마토 채널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5월 7일 수요일 날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